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는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셰너헨 장관 대행이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出석해 덤퍼드 합참의장의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며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가 자세히 설명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한국이 진행해 나간다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로 2주년을 맞습니다. 2년 동안 남북 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출범 화두인 적대 청산과 경제 활력 등 우리 사회 여러 과제와 성과를 짚어봅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의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친문 김태년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비주류에 가깝다는 평을 들어온 이 원내대표는 강력한 통합과 대야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오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와 함께 성범죄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미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 로켓과 미사일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이 백악관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했는데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냐는 질문에 한국이 진행해 나간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그젯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 국방당국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당시 조지프 덤퍼드 합참의장이 전화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미 국방부가 자세히 설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의 발언은 미국이 최근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의 급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거론된 것인데요. 이는 한미 당국이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을 거치기 전 발사 상황 초기에 미국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로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은 대북 대화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표현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한미 당국이 북한 발사체의 정확한 재원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는 가운데 나온 미 국방당국 수장의 발언인 만큼 보다 진전된 분석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4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관련 질문에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가시박힌 소리를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지난 3월과 지난달 열린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거론하며 지금도 자신들을 겨냥한 전쟁 연습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문은 이미 계획된 일정이지만 지난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만큼 이번 한국행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우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최근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하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한미 간 논의에서 식량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지원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건 대표는 지난달 임명 이후 아직 공식 접촉이 없었던 김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청와대도 예방할 계획인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오늘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 측 양자 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강정규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오전엔 미일, 한미, 한일 순서로 양자 대화가 진행되고 업무 오찬 때부터 한미일 3자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순서인 미일 양자 회의는 국방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립니다. 미일 양국은 오전 9시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따로 만난 뒤 국방부로 넘어와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3년 전 서울에서 열린 8차 회의 때는 3국 간 양자 대화와 오찬을 국방 컨벤션에서 3자 회의를 국방부 청사에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회의가 시작된 이래 양자 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본과는 초계기 갈등으로 공방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3자회의에서 미일이 따로 만나고 오는 모습이 한미 또는 한일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기자회견 없이 서면 보도 자료만 낼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내 강력한 통합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꼬여있는 전국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인영 후보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까지 치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이인영 의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친문 핵심 김태년 의원을 큰 표차로 눌렀습니다.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다 이런 평들을 원내대표하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불식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당내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남북경제협력 특위위원장 등도 지냈습니다. 당내에서 비주류에 가깝다는 평을 들은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통합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주류 비주류가 없는 완전체로서 새로운 통합,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주당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정 관계에서는 충분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뒤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자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의 일치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이 원내대표는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예상을 깬 높은 득표력으로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결국 친문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지는 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경계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이튿날인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막힌 전국을 잘 풀자는 의미에서 이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한국당 나 원내대표부터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극심한 대치를 겪은 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야당의 생각도 존중하는 원내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크 콘서트에서 YTN 취재진과 만나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의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관련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신임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극심했고 사퇴 압박을 받아왔죠. 일단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극한 내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를 소속 의원 모두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합당이나 연대가 없다. 아까 분명히 들으신 대로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의원총회에는 15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지도부에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던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당내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지도부에 반발하며 최고위원회를 불참하던 김수민 의원도 향후 참석을 예고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멈춰있던 당무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여전히 손학규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당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다독일지도 문제입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다시 확인된 당내 계파 정치를 온전한 통합으로 이룰 방안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과 지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아 향후 당내 분란의 뇌관으로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쌀쌀했던 어제 아침과 달리 날씨가 꽤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높고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23도,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무려 28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일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은 산불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공기도 탁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덥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와 포항은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러온 점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신호 기자가 진단합니다. 지난해 9월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백두산까지 함께 오른 남북 정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 등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 해 한반도 위기설까지 제기되던 상황은 지난해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반전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한 해 3차례나 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까지 2번이나 개최됐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분단의 상징 DMZ는 66년 만에 평화의 길로 개방됐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방식을 놓고 타협점을 못 찾으면서 남북 철도 연결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중재해 나갔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핵화 대화의 엔진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중재안에도 반응이 냉담했고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은 남북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다시 위기가 왔지만 한미 정상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에 깃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각각 총선과 대선 국면에 진입하기 전인 올해 하반기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시장에서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집권 3년차 과제, 오인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일자리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9.1% 올랐지만 정작 소득 분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동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과정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나빠지고 고용 여건 역시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에서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마저 악화해 수출과 투자도 부진해지면서 정부는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관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대책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 지금 유류세라든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거를 좀 연장해서 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이슈가 총선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그 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정부는 다음 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특집 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함께 외교 안보,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미리 조율된 질문에 답하는 방식 대신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은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생중계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인 2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사고가 나서 숨진 배우 한지성 씨.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입니다. 차량 바로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갑니다. 뭐야, 사람이 뭐야? 당시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담 넘어갔어. 한 명이 뒤에서 토하고 있고. 여배우 한지성 씨의 지난 6일 사고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씨는 무슨 일인지 도로 한가운데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고 바로 옆 3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고 속도를 줄여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받았어. 택시가 받았어. 뭐지?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 한 씨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게 한 뒤 볼일을 보고 오니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는지, 운전석에 있던 아내가 차에서 왜 내렸는지를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남편이 도로를 건너기 전 이미 한 씨는 차량 트렁크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차에서 내렸거나 거의 동시에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드레일에 도착한 지 10초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이 사고 당시 곧바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볼일을 다 보고 온 뒤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남편의 진술에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운전자는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부검 결과를 종합해 한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범죄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오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13년 차관 임명을 전후해서 성범죄 정황이 담긴 별장 동영상이 발견돼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이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장 씨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오늘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장 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성접대 강요와 유력 인사들의 성범죄 정황 등 13개월에 걸친 조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버닝썬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00일 만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접대와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약 100일 만입니다. 그동안 승리를 모두 18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승리의 죄질이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성매매 알선은 이미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때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유 전 대표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와 2017년 필리핀에서 집단 성매매가 있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인데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승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 사용과 컨설팅 명목으로 버닝썬에서 돈을 받은 건데 현재까지 파악된 액수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승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전원산업과 타이완인 린사모 등 다른 버닝썬 주주들도 함께 계획한 공동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승리의 횡령 액수도 20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승리는 버닝썬의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중심인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승리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 자동차 노련 소속 버스 노조들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합니다. 이번 투표에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절반인 234곳이 참여하고 버스 차량으로 2만 대, 참여 인원은 4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버스 노조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투표 결과 파업 찬성으로 결정되고 쟁의 조정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막판 무역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만족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트위터에서 중국 측이 미국에와 협상을 한다고 막 알렸다며 지켜보겠다면서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로 미국의 금고를 채우는 것에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는 훌륭하고 중국에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위에서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두 나라가 이익이 되는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상은 본래 토론의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중국은 계속 성심껏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의 3선 이인영 의원이 친문 김태년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비주류에 가깝다는 평을 들어온 이 원내대표는
강력한 통합과 대야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어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여론전을, 나 원내대표가 국회 살림을 도맡아 전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인데 꼬인 국회를 정상화할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한국이 진행해 나간다면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오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고 특히 동해안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저부터 변화를 결단합니다. 제 안의 낡은 관념 아직부터 불살라 버리겠습니다. 당내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견해는 타당한 견해셨고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하여 조금 야속합니다. 우원식 대표께서 물려주셨던 그런 정세는 우리 후임 원내대표들한테는 안 물려주실 줄 알았는데. 내일이라도 바로 뵈야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3선의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쯤 주류 비주류의 벽 이런 거 우리 확 깨버리자. 진짜 정권 교체 때 우리가 가졌던 문재인의 가치,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권 교체했던 그때 그 용광로 감성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주류 비주류가 없는 완전체로서 새로운 통합,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주당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정청의 일치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꽉 막힌 전국을 풀겠다며 제1야당에 손을 내민 건데요. 취임 일성처럼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품고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이틀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지역에서만 180km를 누볐습니다. 시장과 노인정을 두루 돌면서 바닥 민심을 듣고 거제의 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도 들렀습니다. 대우조선소에선 천막 농성장에서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M&A 결정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 생각은 굉장히 좀 졸속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대권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잡았다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1야당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보신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싸늘한 정국에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의 첫 과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당장 이번 주 추경과 민생경제법안을 놓고 당정청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1야당과의 스킨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대표를 바로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진지한 얘기를 예의 다해서 정성껏 하겠습니다.
협상의 모멘텀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가 여론전을 도맡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살림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물꼬를 튼다는 방침입니다. 국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새로운 리더십으로 야당의 생각도 존중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 나눠보죠. 자유한국당이 아직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지는 않은 상황. 새롭게 출범한 여당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극한 내용을 겪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15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한 뒤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신이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또 내년 4월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북한 무력 시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일본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협의를 마친 뒤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을 평가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도움을 청할 정도로 최악의 식량난을 맞은 건 기상 악화와 대북 제재 영향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쳤지만 농업 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전력, 기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폭염이 기승하던 지난해 여름, 북한 노동신문 특집 기사입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고온과의 투쟁에 나서라고 독려했습니다. 연일 평양의 최고 기온이 기록을 경신했고 북부 지역인 자강도 만포시도 40도를 웃돌았습니다. 깊은 중불 뽑아대기 등을 진행해서 농작물들이 가물을 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0만 헥타르가 가뭄에 갈라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내리면서 최악의 식량난은 현실이 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연료와 비료, 기계와 부품이 제때 반입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북 제재가 식량 부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겁니다. 당국의 배급량이 줄었지만 시장에서 먹거리를 살 수 없는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의 어려운 사정까지 알려가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한 건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동포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거는 어렵다는 증명이 표현이고. 상반기 강수량이 적었던 올해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 속에 국제사회와 정부도 인도적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첫 순서인 미일 양자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열립니다. YTN 취재 결과 미국과 일본은 오전 9시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따로 만난 뒤 오전 10시 반쯤 국방부로 넘어와 나머지 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일, 한미, 한일 순서로 양자 대화가 진행되고 업무 오찬 때부터 한미일 3자 협의가 시작되는데 미일 양자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모두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008년 처음 회의가 시작된 이래 양자 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나날이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누그러졌는데요. 낮에도 한층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1.7도인데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 모레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공기가 탁합니다. 밤사이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바싹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비 예보는 없겠고요.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대체로 조금 더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11.7도, 강릉은 무려 18.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겠고 특히 동쪽 지역은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강릉이 28도, 안동과 춘천 25도, 대구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범죄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차관 임명을 전후해서 성범죄 정황이 담긴 별장 동영상이 발견돼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6년 만입니다. 지난 수사 결과가 석연찮다는 논란 속에 조사를 진행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제 또다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것은 지난 2013년 공개된 별장 동영상입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시작된 두 번째 수사까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잊혀졌던 사건을 다시 꺼내든 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입니다. 김 전 차관도 한밤중에 몰래 출국을 시도하려다 발각되면서 공분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검찰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고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만 14명이 포진한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 주변을 전방위로 훑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윤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범죄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 2차례 수사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뇌물, 성범죄 의혹, 윤 씨와의 관계까지도 부인해온 김학의 전 차관. 결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의 진술에 발목이 잡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또 한 번 피의자로 검찰청사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해서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연말 일본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2차례, 지난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여배우 한지성 씨와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소변이 급해서 아내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조수석에서 내려 볼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세운 경위와 아내가 왜 운전석에서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YTN이 입수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씨는 남편이 도로 옆 가드레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고 차량 트렁크 쪽에서 허리를 굽힌 채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안 담당 직원이 회사 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 직원 A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인천 송도 공장 바닥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서버와 컴퓨터 등 핵심 자료를 묻어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관선진화 TF의 서모 상무가 그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 앞서 각자 역할을 나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들을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인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회사 공용 서버 등 전산 자료를 은닉하는 과정에 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삼성바이오 직원들은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 바닥 밑에 회사 서버를 숨겼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직원 자택에 서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는 삼성 계열사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버 등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훼손하기 위해 삼성 SDS 직원들이 기술을 지원했다는 건데 최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공용 서버를 정밀 분석하고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료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과 인보사를 허가한 식약처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인보사 관련 고발 사건을 의료범죄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으론 인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한 코오롱 측과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꼽힙니다. 검찰은 코오롱과 관련해선 최초 개발 때부터 신장 유래 세포였는지 혹은 연골 세포였다가 중간에 신장 세포로 바뀐 것인지 등을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모 씨 등 연구 책임자들부터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이웅열 전 회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식약처의 경우는 허가 과정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차례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허가로 바뀐 과정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보사를 반려한 첫 심의 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2달 만에 다시 심의를 열고 허가한 배경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당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지원 규모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코오롱 측의 논문이나 주가 관련 사항들 역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살펴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오롱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여성이 10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사건 최근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전 11시쯤 41살 A씨와 10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경비대장이 얘기 듣고 올라갔는데 이제 다 경찰관이 제지하고 하니까.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자녀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최근 보험사에 일자리를 구했지만 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도 한 90만 원 정도 밀렸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함을 좀 호소를 했었다, 이런.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빚에 시달리던 30대 부모가 4살과 2살 배기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십 차가 잔뜩 왔더래요. 일가족 어린애하고 4살 먹은 애하고 그게 남매지? 어려운 삶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생각이 자녀의 삶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미리 걱정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그 아이들의 어떤 살아내야 될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들만 탓할 순 없습니다. 5년 전 60대 엄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안타까운 사연에 사회는 들썩였고 이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 지원 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고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건 인력이 없는 거예요. 송파 세모녀처럼 변변한 수입도 없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9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속에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풍산 지하차도 위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하차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4살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우회전하다가 핸들을 놓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습니다. 지난 2년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특히 검찰 스스로가 과거를 청산해야 할 대상이지만 내부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뒤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은 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된 이후 2년간 숨돌릴 틈 없이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리는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이 자행한 여론조작과 불법 사찰 의혹 등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적폐 수사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사법농단 수사로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독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휘두른 사정 칼날에 잡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검사와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고 검찰 인사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는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적폐 청산 작업을 주도하고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정치 보복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반발도 거셌습니다. 법과 정의에 구속되지 않는 하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이용해서 수사와 기소로 나갔다는 점에 검찰 활동이 법과 정의에 구속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최근엔 국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적폐 수사에선 검찰이 주체였지만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시각들도 여전합니다. 검찰이 내부 비리에 엄격하면서 권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경찰 개혁안을 주제로 당정청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반대를 표명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11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미일, 한미, 한일 간 양자 대화를 하고 업무 오찬부터 3자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 4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공동 입장과 대응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초기기 갈등 해소와 우발 충돌 방지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을 맞아 두 나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의무 이행의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이 곧바로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어제 이란이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 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توقف دو اقدام هست و به یک معنا دو فروش را انجام نمیدیم. نه اورانیوم غنی شده را از امروز دیگر میفروشیم. نه آب سنگینمون رو از امروز میفروشیم. 유럽이 60일 안에 핵 합의에서 약속한 금융과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철강과 광업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원유 외에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란의 최대 수익원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 뒤 지난해 8월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11월부터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한 데 이어 추가 제재까지 시행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철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성범죄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쓴 건물에 화재 피해가 잇따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일이 여전합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이후 6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창고, 6층 이상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 자재와 외벽 마감재의 난연 성능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법 같은 경우 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좀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개 건축 현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모두 19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위변조가 87건, 불량자재 시공이 43건, 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습니다.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유통, 성능 시험, 시공 관리 감독까지 총체적 부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정될 내용은 층간 방화 구역을 1, 2층을 포함한 모든 층에도 확대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판넬에 관련된 문제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량 제품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그런 부분을 좀이라도 저희가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취지이고요.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을 막고 불량 자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축 안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여배우 한지성 씨와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소변이 급해서 아내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조수석에서 내려 볼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세운 경위와 아내가 왜 운전석에서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YTN이 입수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씨는 남편이 도로 옆 가드레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고 차량 트렁크 쪽에서 허리를 굽힌 채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한 씨의 부검 결과를 확인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능력이나 반사신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700여 명. 이 가운데 45%가 65살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특히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라들어갖고 뭐 또 이제 충돌할 그런 일기도 제가 그제 못했거든요. 뭐 청각도 떨어지고 또 이제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차의 원리를 본뜬 개인형 전동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분석해 크기와 무게중심 등
고령자가 가장 운전하기 좋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음파 센서와 레이저 센서, 입체 카메라로 사방의 장애물은 물론 경사면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2.8m 안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속력이 줄어듭니다. 경사지 때 속도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정석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원하는 만큼 제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정해진 속력으로 자동 운전도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기가 상용화되면 어르신들이 힘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동부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 가슴곰이 서식하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생후 8~9개월가량의 새끼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지난해 10월 무인 카메라에 찍혔으며 군부대 보안 검토 등을 거쳐 지난 3월에 사진을 받아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 발령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 자제에서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태양의 섬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원주민 부족장이 구속됐다며 이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인천 경기에서 선두 SK가 만루 홈런을 포함해 7타점을 올린 한동민의 활약을 앞세워 한화를 대파하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동민은 홈런 2개의 3안타를 기록했고 SK는 1회에만 9점을 뽑으며 17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삼성 선발 투수 윤성환, 키움 이승호는 나란히 완봉승을 거두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KT는 롯데의 7연패를 안기며 꼴찌 자리까지 물려줬습니다. 요 며칠 공기가 깨끗했는데 오늘 출근길은 공기가 다소 탁해졌습니다. 밤사이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도 한층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5도인데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후 내일부터 기온은 점점 더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이 내일은 26도, 모레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기는 바싹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를 비롯한 남부와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 예보는 없겠고요.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겠고 특히 동쪽 지역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강릉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